오늘의 여미야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사건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워낙 일본에서도 떠들썩했던 이야기이고 사건이고 범인이 한국인이 아니냐는 것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이야기도 나왔고요. 워낙 엽기적인 사건, 그런 행동들을 했다고 알려져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잊지 못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 12월 30일 도쿄도 세타가야구에 살던 미야자와 가족들은 저녁까지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날에 일이 일어납니다. 막내 아들이 잠들고 엄마와 딸도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 그런 평범한 일가족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잠을 자기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제 모두 잠이 들기 전 아빠도 이제 집안을 둘러보면서 취침 준비를 하고 집안의 침입자와 마주치기 전까지는 너무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2000년 12월 31일입니다. 아침 도쿄도 세타가야구 가마소시가야 3번지 주택에서 미야자와 미키오씨 남편분입니다. 당시 44세 부인인 미야자와 야스코씨 당시 41세, 딸 미야자와 나이나양 당시 8살, 그리고 아들 미야자와 레이군 당시 6살, 8살, 6살 엄청나게 어린 나이입니다. 이 모두가 숨진 광경인 부인 야스코씨의 어머니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 어린이까지 다 죽었어요. 8살, 6살 온 가족이 한 집에서. 미야자와 가족이 바로 옆집에 사는 야스코씨의 어머니가 딸의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받지 않은 것이 이상해서 집에 직접 방문해 보니 일가족이 처참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된 것입니다. 미야자와 가족이 살던 곳은 카미소시가야 3번지에 위치했는데 특이하게도 옆집과 딱 붙은 형태로 지은 2층 주택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한 집처럼 보였는데 이게 딱 붙은 하나하나의 집이라고 합니다. 옆집엔 부인 야스코씨의 친정어머니와 언니 부부가 살았어요. 여기에 원래 주택지에는 200여 가구의 집들이 있었고 공원 토지 확대 사업으로 재개발이 확정되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사를 가고 사건 당시에는 불과 4가구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됐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피해자 미야자와 씨의 가족들도 사건 4개월 뒤인 2001년 4월 사이타마현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재개발이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사건 현장 주변은 이미 집을 허문 곳도 있고 약간 폐허가 돼 있고 흉가들처럼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곳이 많았었어요. 굉장히 의심스럽고 밤이 되면 아주 조용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1층 계단에서 발견된 아버지인 미야자와 마키오 씨는 머리, 얼굴 등의 상반신과 엉덩이, 다리를 포함한 하반신을 칼로 무참하게 난도질을 당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워낙 무참하게 공격을 당한 상태라 시신 주변에 피가 흥건했다고 해요. 진짜 엄청나게. 부인 야스코 씨와 딸인 나이나 양은 2층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얼굴과 목, 등, 상반신을 중심으로 앞니가 부러진 식칼로 수십 번 찔린 걸로 추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1층에서 2층을 올라가는 그런 계단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뭇거뭇한 게 피예요. 피가 굳어가지고 그건데 특히 부인인 야스코 씨의 상태가 제일 참혹했다고 합니다. 얼굴 부분을 칼로 파낸 듯한 깊은 상처가 났고 장롱에서 꺼낸 듯한 옷으로 얼굴이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직접적 사망 사인은 심장내 출혈성 쇼크이고 범인이 휘두른 흉기가 심장을 관통하여 그 공간에 혈액이 고여 사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범인이 얼마나 피해자를 공격했으면 피해자가 목이 졸렸을 때 입은 것으로 보이는 갑상연골 좌상골절 흔적도 발견되었다고 해요. 경찰은 부인인 야스코 씨가 딸인 나이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면서 모든 것을 막았다고 생각도 듭니다. 제일 많은 공격을 받은 것도 그렇고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도 어린 딸을 지키려고 했던 어머니의 모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울컥했습니다.
아들인 레이 군의 시신은 2층 침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목이 졸려서 사망했다고 추정이 되고 다른 가족들과 달리 칼에 찔린 상처는 없어서 그나마 레이 군의 시신의 상태는 온전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가족들 중에 가장 먼저 살해에 당한 것이 이 레이 군이라고 추정을 했다고 해요. 처음 경시청의 조사에 따르면 범인은 12월 30일 밤 11시경에 집 뒤에 있는 공원의 펜스를 발받침 삼아 피해자 집의 2층 욕실로 침입하였다고 합니다. 그 펜스 주변에 나뭇가지가 꺾여 있었고 창문 아래 지면에서 범인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욕실 문에는 방충망이 있었고 방충망은 뜯겨져서 지면에 떨어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11시 무렵 미야자와 씨의 집에서 다투는 듯한 소리를 근처 주민이 들었다는 목격담도 있었고 옆집에 살던 어머니와 언니 부부가 30분경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도 증언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처음엔 피해자가 범인에게 습격당하고 계단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아닌가 의심까지 했으나 경찰이 샌드백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 사람이 떨어지는 소리는 아니라고 판명이 되었고 3층 로프트 침실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내릴 때 나는 충돌음으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범행은 밤 11시에서 11시 반쯤에 일어났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범인은 2층으로 침입하여서 2층 방에 자는 아들의 목을 졸라 죽이고 2층에 소란을 듣고 1층에서 달려온 아버씨 미키오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미키오 씨는 격렬히 저항하면서 범인과 싸웠겠죠. 왜냐하면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거기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나 칼을 지닌 범인에게 무참히 찔렸습니다. 부러진 앞칼날은 미키오 머리 부근에서 발견이 되었고 범인 자신도 칼에 오른손을 찔려 상당히 큰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다고 추정을 합니다. 미키오 씨를 살해한 뒤 범인은 사다리를 타고 3층 로프트 방으로 올라가 잠자던 부인과 딸을 한꺼번에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끝이 부러지고 칼날은 뭉툭해진 상태였죠. 휘어버리기까지 하고 이 칼로는 제대로 공격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2층 주방으로 내려와서 식칼을 찾습니다. 그 사이 경상을 입은 두 모녀는 도망치고자 3층 사다리를 내려오다가 식칼을 두고 돌아온 범인과 마주쳐서 마구잡이로 난도질을 당해 사망합니다. 사건 이후 조사 과정에서 딸의 피가 묻은 휴지가 발견되었는데 범인이 식칼을 찾으러 간 사이 부인인 야스코 씨가 딸인 나이나 양의 상처를 지혈을 한 듯한 휴지라고 합니다. 수사를 하면서 밝혀진 범인의 특이한 행동을 하나 있었는데 바로 회칼로 공격할 때 일반적인 살인 방법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찌르는 특이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즉 칼의 자루를 거꾸로 쥔 채 내리찍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거죠. 자, 이제 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 이제 다음에 경시청에서 발표한 범인의 신상 정보예요. 범인의 신장은 175cm 전후, 허리둘레는 83cm 전후. 범행 시 미카오 씨와의 몸싸움으로 손을 다쳐 묻은 혈액으로는 A형이라고 판명이 되었고 경시청 추정에서 1965년에서 1985년생, 사건 당시 15세에서 35세 사이라고 합니다.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보아 성격은 대담하며 뻔뻔하고 윗옷을 벗어 가지런히 접어놓은 것으로 보아서 꼼꼼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도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 자택에서 범인의 지문 수십 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지문은 소용돌이형이었는데 과거 범죄자들의 지문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전과자는 아니라고 추정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분석해 봤을 때 범인은 오른손잡이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을 공격할 때 오른손에 상처를 입었을 확률이 높죠. 사건 그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판명이 되었었고 2007년에서 사건의 유력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현상금 최대 300만 엔을 걸었기까지 했습니다. 사건 조사를 협력하는 모임이라는 사적단체에서 최대 2천만 엔, 약 1억 8,200만 원의 현상금까지 걸었고 이는 일본 현상금 사상 최고 금액이라고 합니다. 사건 현장 유류품 중에는 범인이 남기고 간 나그랑 셔츠라고 불리는 트레이너는 수사본부가 14개, 도도부연 41개 점포에서
130장이 판매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구매자가 알게 된 것은 총 12장뿐이라고 합니다. 점퍼는 전국에서 82,000벌, 모자는 3,465개가 팔리고 힙백은 2,850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워낙 많이 판매가 되어서 구매자들을 수비하는 거는 너무 힘들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힙백과 트레이너의 로다민이라고 불리는 분말형 형광염료가 묻어 있었는데 미야자와시의 차고 안에 있던 선반 서랍의 바닥에도 같은 형광염료가 남아 있었지만 범인의 사건 당시의 차고로 들어간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수사본부와 미야자와시의 집은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 인물의 범인인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이 범인이 다른 가족들은 놔두고 부인인 야스코 씨의 얼굴만 덮어놓은 것을 보아 야스코 씨와 알고 있던 면식범일 수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도 들어요. 아는 얼굴이라서 보고 있기 괴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아이를 보호하다가 다쳤을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다쳤던 야스코 씨를 보면 오히려 면식범이라서 더 공격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얼굴을 봤는데 살려두면 추후에 문제가 생기니까. 또 범인이 벗어놓은 유니클로의 L 사이즈의 나일론제 검은 에어텍 점퍼의 주머니에서는 가나가와 미우라 반도의 해안의 모래, 버들잎의 낙엽, 꽃가루, 애완용 새똥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점퍼는 사건 2개월 전부터 판매가 되었고, 이 때문에 범인이 사건 직전에 미우라 반도 부근에 들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범인이 현장에 남긴 머플러도 있습니다. 제조원이나 판매점 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거의 수사로 게임센터 크레인 게임의 경품이었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또 2018년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중학교 지정교복 판매점에 경품으로 받았다, 사건 전에 주유소에 경품으로 받았다 등의 제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돈피 털장갑의 안쪽에는 범인의 것인 듯한 A형 혈액의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 범인이 썼던 장갑과 자켓, 그리고 모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흉기로 사용된 칼날 길이 21cm, 회칼 후쿠이언 제조품으로 2021년 1월에 사건 전날에 현장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5km 떨어진 JR 키치조 지역 근처의 슈퍼로 흉기와 같은 형태의 야나기 칼, 부엌칼, 은수를 샀던 인물이 밝혀졌는데요. 방범 카메라 영상의 선명화 등으로 확인했지만 범행 시간대에 알리바이가 확인이 안 돼서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무인양품에 검은 손수건 2매가 또 발견되었으며 손수건에는 프랑스 기라로시제라는 향수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범인이 신었던 신발 영국 브랜드 슬레진저로 한국의 메이커가 1998년 10월 2000년 11월 사이에 4,530켤레를 제조하여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신발을 제작한 곳은 중국 길림성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신발 사이즈는 한국 사이즈로 28cm 또는 일본 사이즈로 27.5cm라고 합니다. 당초 28cm 사이즈는 일본 내에서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발 외곽이 한국 사이즈 28cm와 27.5의 물건은 일본 내에서도 판매했다고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은 현장에 남겨진 힙색이 한국제였다고 합니다. 간토 지역의 할인 매장에서 판매되었다고 확인이 되었고, 그러나 가방 표면에 묻어있는 세제가 일본 내에서 판매하지 않은 종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들죠. 안에서 검출된 모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미국인이거나 미국과 관계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그리하여 범인은 외국인 혹은 일본 이외의 나라에 갔다 온 적 있는 인물로 추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경시청은 범인이 유류품을 너무도 많이 남겼지만 검거할 만한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인데, 초동 수사의 실패, 범인을 외국인으로 특정하고 수색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범인이 범행 후 자택 안에서 일가족의 물건들을 사용하고 생리활동을 하는 등 극히 대담하고 엽기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미친 거지.
사람을 죽여놓고 집을 사용을 한 거예요. 일단 범행 중에는 껌을 씹고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칼로 인한 상처가 있었죠. 이 생긴 출혈을 자택에 있던 생리대를 이용해 막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 범행 후 자택에서 대변을 보았는데 심지어 변기물이 안 내려갔다고 해요. 그대로 남겨놓고 갔다고 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해당 대변을 검사한 결과 고마에 그 야채에 참깨를 넣고 무친 음식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 약간 시금치 무침 이런 것처럼 이런 음식물이 검출이 되었는데 피해자들의 위에 있던 내용물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그 한국의 절도범들 사이에서 범행 현장에 대변을 놓으면 잡히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잖아요. 혹시 이 속설을 알고 그렇게 대변을 일부러 본 게 아닌 건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범행 직후 2층 거실 소파에서 수면을 취한 것으로 확인까지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시체가 있는 공간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로 미친 거라고 생각이 들죠. 2층 거실 소파에서 신용카드와 수첩, 은행 예금 통장, 운전면허증 등이 발견이 되었고 생년월일이 표시된 서류가 분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찬장과 책상의 거의 모든 서랍은 아래에서부터 순서대로 열려 있었고 욕실의 욕조 안에는 영수증이나 서류, 타월, 쓰레기 등이 난잡하게 어질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1층 서재에 있던 컴퓨터로 인터넷을 한 흔적까지 발견되었다고 해요. 아이스크림은 인터넷을 하는 중에 먹은 것으로 스푼을 사용하지도 않고 컵, 용기를 손으로 움켜쥐며 입으로 먹었다는 특이점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기록은 피해자의 회사, 사이트와 대학 연구실 홈페이지 등이었으며 극단 세계의 무대 티켓을 예약하려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한 뒤에는 콘센트를 빼서 컴퓨터 전원을 껐다고 알려져 있고 사실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은 2번이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오전 1시 18분, 두 번째는 같은 날 오전 10시 2분입니다. 아내인 야스코 씨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기 직전까지였기 때문에 범인은 바로 도주하지 않고 10시간 동안이나 집안에 머물렀다고 추정했지만 이후의 조사에서는 두 번째의 인터넷 접속은 컴퓨터가 오작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을 합니다. 경시청의 재현 실험 결과에 따르면 마우스가 어떤 충격이나 움직임에 의해서 떨어지는 바람에 컴퓨터가 접속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31일 새벽에 피해자 집에 불이 꺼졌다는 새로운 증언도 나왔는데 새벽에 수상한 사람이 있었다는 목격담이 있었기 때문에 범인이 새벽 시간에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 피해자 집에 있던 아버지의 트레이닝복이 없어졌고 범인에 의해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고기 무늬로 전면에 다이브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고 뒷면에는 A에서 Z까지의 알파벳 26 문자의 프린트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당 트레이닝복은 1991년부터 1996년경까지 판매가 되어 있었던 옷이라고 조사가 되었고 그리고 피해자가 경영하고 있던 학습학원의 수업료인 현금 약 20만엔, 약 15만엔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 없어졌다고 해요. 현금을 빼낸 것으로 보이는 지갑도 있었지만 명확하지 않고 은행의 예금 통장이나 현금카드, 귀금속 등은 반출되지가 않았습니다. 돈 되는 거를 안 가져갔어요. 다만 카드류나 서류 등에 구분하며 물색한 흔적만 남아 있었고 이 밖에 1층 서재의 책장에 놓여있던 현금 약 6만 엔이 들어간 봉투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오후 5시 20분 도부 니코역 도착 토부 열차 안에는 손에 상처를 입은 남자가 있다는 목격담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반창고를 붙인 정도의 상처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사 부분으로 추적해보니 오른손에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드러났습니다. 남자는 아사쿠사발 쾌속 열차에서 같은 역에 하차한 승객 20명과 함께 내려 사무실에서 역무원에게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으며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다친 이유에 대해서 묻자 열차 안에서 칼을 떨어뜨려 손이 베었다
하고 답했지만 열차 안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데다가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가 단순히 칼이 떨어져 베일 정도로 생길 리가 없으니 이 말은 거짓이라고 추측을 했고, 남성의 외형은 30세 정도로 신장은 약 170cm로 말랐으나 몸집이 컸으며 녹색의 록색을 메고 검은 다운 재킷에 청바지와 하얀 운동화를 신었다고 합니다. 이 정보는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조사본부에 들어왔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있는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때는 10개월이나 지나서 나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일본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일본 경시청은 무언가 사건에 대한 정보가 들어와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사실 조사를 하는 것이 많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빠르게 정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범인이 더 멀리 안 도망가고 더 빨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2015년에 발매된 세타가야 일가 살인사건 15년째의 새로운 사실의 저자인 저널리스트 이치하시 후미야의 말에 의하면 이 사건의 범인은 제일교포 출신으로 지하세계에서 압력하는 부동산 브로커이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46세 카네다 히데미치, 한국명으로 김수도라는 인물이고, 이자에게 사주를 받아 범행을 실행한 자는 이인은이라는 32세 경기도 수원시 출신 남자라고 합니다. 즉, 그 카네다 히데미치가 교사범이고 이인은이 이름이에요. 이인은이 정범, 범죄자, 실행자라는 것인데요. 그가 이인은이라는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범인이 신었던 27.5cm 혹은 28cm 테니스 슈즈, 슬래진저는 한국 한정 판매품이었음을 비롯해 힙색이나 모자 등 범인의 유류품은 한국 제품이 많다. 이인은은 서울에 거주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권 내에 있는 슈퍼 등지에서 이런 제품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다. 두 번째, 현장에 남겨진 점퍼 주머니에서 이인은의 본가가 있는 한국 경기도 수원시 주변의 것과 유사한 토사 입자가 검출되었다. 세 번째, 미야자와 씨 집에서 발견된 지혈대 라텍스 고무의 파편과 블레이 데상트 부츠의 가죽 조각, 심지어 감정 결과 범인의 현관문 열림 자물쇠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스위스제 육군 나이프까지 군대 장비품으로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한 경험이 있는 이인은이 소유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미야자와 씨의 집에서 미세한 분말이 검출이 되었다고 했죠. 벤제도린이라는 마약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인은은 역시 약물 중독자였다는 의혹이 있고, 다섯 번째, 힙색 안에 부착된 특수한 필름 조각과 티탄산 바륨의 미세한 분말이 모두 사용되는 곳은 인쇄 가공 공장입니다. 이인은은 역시 이 사건 전에 인쇄 가공 공장에서 일했었던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인은은 범인의 유류품과 같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던 데다 친구들에게 자신을 키드라고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범인이 손수건에 뿌렸던 향수인 드러커 누어를 애용한다는 정보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인 일곱 번째, 이인은이 사건 전인 12월 상순에 연극을 보러 방문한 스기나미구의 연극 스튜디오 주변에서 범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상 이 7가지의 공통점을 근거로 경기도 수원시 출신 이인은이라는 인물이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치하시의 말에 따르면 이인은이란 인물은 본래 한국에서 불량 서클의 리더였던 인물로 미야자와 집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해요. 다만 그 카네다 히데미치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미야자와 가족은 카미소시가야의 공원 확장으로 토지 도쿄에 매각하여 1억 수천만 엔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 내에서도 살인 청부업자가 있었겠지만 꼬리가 밟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출신인 제일교포 카네다 히데미치가 같은 경기도 출신인 이인은을 이용해 범행을 사주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미야자와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사주했다는 것이 이 저널리스트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경시청에서 감식한 결과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의 지문과 범인의 지문이 일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사건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한국으로 조사원을 파견을 했으나 한국 전과자들의 지문과 대조해보니 지문이 동일한 전과자 기록은 또 없었고, 지금도 신규 지문이 등록될 때마다 대조 중이지만 일치하는 기록은 없었다고 합니다. 저널리스트와 경시청의 주장대로 이름과 사는 곳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오히려 범인이 검거되지 못한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무엇보다 한국에서도 이인은이라는 이름은 되게 흔하지도 않은 이름이야. 발음하기도 어렵고, 이 때문에 실존하는 인물이 맞는 것이냐라는 것조차 의문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무조건 지문을 뜨기 위해 성인이라면 지문 모두 등록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죠. 여기서 안 나온다면 당연히 한국인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일본에서는 지금도 한국이 지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엄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범죄 용의자의 지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이유도 없겠지만, 사건이 일어난 2000년에는 이미 일본에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지문 날인을 했기 때문에 경시청의 주장대로라면 한국 경찰에 부탁할 것도 없이 출입국 기록만 대조해서 봐도 충분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 조회를 하라고 하냐고. 하지만 거기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 이상 이 범인이 외국인 일리는 없다는 거죠. 심지어 경시청에서 범인은 젊은 남자인데 일본의 젊은 남자는 칼 쓰는 법이나 지혈법을 모른다. 징병제를 하고 있으니 한국의 젊은 남자들은 대부분 칼 쓰는 법과 응급치료법에 익숙할 것이다 라는 것을 범인이 한국인이라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어거지 억가죠 이게. 이것은 사실상 일본 경찰이 자기들의 무능함을 한국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더욱 황당한 것은 미해결 사건의 범인을 추측하는 아사히TV의 TV의 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힘에서 일본에 대해 전혀 모르는 미국의 초능력 조사관이 나옵니다. 뜬금없이. 이 초능력 조사관을 불러 용의자의 몽타주를 그려보게 했는데 얼굴의 형상이 광대가 진 일본인 얼굴이 아닌 한국계 얼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위에 빨간 자막이 일본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한국계의 얼굴이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 경찰이 말하는 칼 쓰는 법이라는 것은 한국 군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이는데요. 범인은 현장에 의류, 흉기 이외에 2장의 흰색 손수건을 남겨놓고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의 손수건은 중앙 근처에 약 3cm의 구멍이 있었다고 하고, 그 구멍에 손수건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칼의 자루 부분을 꽂아 사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즉슨 자기 손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손수건으로다 칼이 자기한테 밀리는 걸 방지해서 덜 다치려고 라고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보통 이런 방법은 중국의 수산 가공장에서 부엌칼로 생선을 손질할 때 미끄럼 방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인이 범인이라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쪽 방면으로 일견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2000년 12월 27일 이치 이 채널의 익명 게시판 애완동물 너무 싫어 판에서 현 사건의 범행 예고로 보이는 스레드가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게시판에 170번 글로 어릴 때부터 동물들을 학대해 죽이는 경험을 늘어놓으며 마지막엔 최근엔 인간을 갈라서 내장을 보고 싶다. 가부키초에서 일어난 비디오 가게 폭발 사건의 용의자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근처에서 행복해 보이는 가족을 보면 오이타 일가 상해 사건처럼 망쳐버리고 싶다. 실행일은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이다.
21세기가 오기 전에 빨리 죽여버릴까 생각하고 있다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건 직전인 12월 26일 제2구라는 닉네임의 인물이 H씨에게 이번 일에서 학대행위 대책은 가지고 계시나요? 라는 글을 쓰자 H라는 인물이 바나나는 과일이기 때문에 간식에는 안 들어갈 겁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건 발각 직후인 2001년 1월 4일 오전 9시 47분경 제2구가 입금 확인했습니다. 저항을 만났지만 물리적 소거는 성공했습니다. BUP는 서쪽 32B에 맡겨놓겠습니다. 참고로 유류품은 어원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라는 수수께끼에 메시지를 남겼고 H에게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이 써져 있는 이야기가 뭔가 일치해 보이지 않나요? 사건 조사 관계자 측도 이 게시글을 예의주목했다. 제2구는 학원, 일본어로 주쿠라는 의미로 미야자와의 아내가 자택에서 학습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따온 사건의 실행법이며 H는 범인, 한닌, 진짜 범인 혼보시의 약자라고 합니다. 살해를 사주한 공범으로 추측을 했어요. 글이 쓰인 시기가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너무 잘 맞았고 물리적 소거, 유류품, 학대 행위 대책 등 단어가 현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지. 이런 내용이라 의심을 쌓은 거죠. 참고로 추측이지만 아마도 32B는 희, 3, 비, 즉 비밀을 뜻하는 비밀 거래 장소가 아니었을까라는 예상을 또 해봅니다. 조사원은 게시판을 세운 인물의 사정 청취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이 채널 특성상 일체 통신 기록이 남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조사의 단서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당시 피해자 집 근처에서 이상한 사람을 본 목격자는 없었을까라는 게 또 의문점이 들죠.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당시 이상한 것을 목격한 몇 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옆집에 살던 야스코 씨의 친정어머니는 집 앞 도로에 계속 차가 서 있음을 목격을 했고 사건 3일 전 피해자 집의 형세를 살피고 있는 40대 중반의 의심스러운 남자가 목격되었다고도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 이제 29일 15시경에는 현장에 남아있던 가방과 운동화를 가지고 비슷한 복장을 한 젊은 남자가 현장에서 1.5km 거리에 떨어진 세이조 기쿠엔 마의 역에서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목격한 주부에 따르면 12월이라 하기엔 얇은 옷을 입었고 또한 이 남자는 사건 당일 30일 21시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또 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 가족이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의 신자였고 종교와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어요. 참고로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은 대중적으로 통일교로 알려져 있는 종교의 분파라고 합니다. 목격은 아니지만 피해자 일가족은 공원 확장으로 집을 팔고 이사갈 예정이었는데 이때 부동산 업자들로부터 보상보다 많이 받게 해줄 것이니 집을 넘기라는 제안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끝내 거부하고 정부와 거래를 했다고 해요. 이것은 부동산 업자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평소 피해자 가족은 정의감이 강한 성격으로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주의를 주곤 했다고 합니다. 자택 근처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는 광장이 있었고 밤에 그것을 이용하는 스케이트보더가 있어 소음 문제로 다투고 있었고 그 밖에 뒤편에 있는 공원에 드나드는 폭주족들과도 트러블이 자주 있었다고 해요.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에도 싸우는 것이 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의 서쪽에는 남북으로 센카와라는 조그만 시내가 흐르고 시내의 서쪽 바로 옆으로 시냇물을 따라 산책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에 일어난 지 꼭
100일이 되는 2001년 4월 9일 센카와 시내의 서쪽 산책로 사건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동남아시아산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지장보살 입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발견된 지장보살 입상은 총 높이가 59cm, 무게는 19.5kg으로 상당히 크고 무거웠는데, 이 지장보살 입상은 정확히 피해자의 집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었고 누가 왜 가져다 놨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흔히 불교에서 지장보살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준다는 의미를 가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필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진 곳 근처에 사건이 일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 사건 현장을 바라보는 위치에 지장보살을 놓았다는 것은 많이 의미심장이 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뭔가 의미부여를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 범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제3자가 죽은 가족들을 가련하게 여겨 지장보살을 가져다 놓았을 수도 있지만, 범행과 관련 있는 자가 이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죠. 특히 보살상이 상당히 크고 무거워서 발견된 자리에 가지고 오려면 꽤나 힘을 써야 됐고, 그래서 경시청은 이 지장보살상에 대해 아는 사람도 찾고 있다고 해요. 사건 현장은 사건 전 공원 토지 확대를 위해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고, 주변 주택들이 모두 허물어진 지금도 사건 현장은 허물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크게 다뤄질 정도의 강력 사건이기 때문에 세타가야 근방에 방범 등과 신고 장치 기계를 설치했고, 현재도 피해자 자택엔 방범 설비가 철저하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이제 일본에서 일어난 강력 범죄 사건의 유족과 함께 공시소유를 폐지를 위한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모임, 통칭 소라노 카이를 결성을 했습니다. 2010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이 성립되어 해당 사건 및 과거의 미해결 사건들도 시효가 폐지되는 결과를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사실 경시청은 2019년부터 사건 현장인 주택의 철거를 유족과 협의하고 있었고,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는 경시청이 유족에게 증거보전상 유지가 필요라고 주택의 철거를 연기하도록 요청을 했고, 유족이 도시와 협의해 보존이 개선되어 왔던 건물을 철거하는 이유에 대해 경시청은 외벽의 균열이나 실내에 비가 새는 등 노후화가 진행되고 지진이나 태풍 시의 위험, 바로 옆에 위치한 공원의 이용자들에게 대한 불편 등을 이유로 2019년 3월부터 유족 측에서 철거를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6월부터는 도시의 담당자도 협의에 참가를 했다고 하고, 경시청은 유족 측의 건물 내에서 범인의 지문, DNA 등 필요한 증거를 모아 현재는 현장 상황 수사, 서류와 3D 영상에 기록화된 등의, 이게 3D를 또 이제 사용을 해서 영상에 대한 기록을 또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현장 보존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경시청의 말대로라면 원래는 유류품도 많고 증거도 많아 체포는 간단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장기 미제 사건이 된 이유에는 많은 사람들이 초동 수사를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범행 행위의 잔혹함과 지금까지 일본인의 범행 패턴과는 달랐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경시청의 톱이 교체될 때마다 수사 정책이 어느 한 방향으로 흔들렸습니다. 물론 경시청이 범인에 대해서 상당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놀라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범인의 침입 경로는 2층 욕실 창문이라고 알고 있던 것과 달리, 경시청에서는 21년째 침입 경로가 현관인지 욕실인지 창문인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수사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족들에게 집을 철거하고자 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해요. 어쩌면 가장 확실한 증거로 남아있는 그 마지막 집이 아닐까 싶은데 이 집까지 허문다고 합니다. 2020년 1월 유가족이 허가하여 살인
현장이 공개되었고 2022년 올해도 7년 만에 피해자가 어머니가 사건 현장을 찾아 사건 해결을 기원하였다는 뉴스까지 보도가 되었고 유가족들도 파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 철거는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91세의 노먼은 아직까지 왜 그 4명이 살인을 당해야 했었는지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류품을 남기고 갔음에도 아직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에 이 또한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젠간 범인이 꼭 잡힐 것이라는 희망은 품고 있다고 합니다. 세타가야 일가족의 명복을 빌며 91세가 된 미야자와 씨의 어머니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이 한 가족은 어느 날 갑자기 돌연 죽임을 당한 거고 왜 죽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잊혀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이에요. 여의 미스테리한 이야기 2화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사건의 여우였습니다.